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어느덧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참 많은 사람을 겪어왔고,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허허허 웃으며 넘길 여유도 생겼다고 믿었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 다 아는 사람이고, 다 겪어본 상황인데도 유독 마음 한구석이 체한 듯 답답해지는 인연이 꼭 하나씩은 생기곤 하죠. 나이 먹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잠을 설쳐야 하나 싶어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느껴져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월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인간관계만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한 돋보기가 필요한 법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바른 말투나 화려한 경력은 사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입을 수 있는 옷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옷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냄새는 아주 사소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살짝 고개를 내밉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상대의 연출된 모습에 마음을 내어주고 결국엔 상처라는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분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내 소중한 남은 생을 더 맑은 사람들로 채우기 위한 마음의 눈을 뜨는 과정이죠. 아주 사소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날 것 그대로 담겨있는 7가지 신호들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왜 그때 내 마음이 그토록 불편했었는지 비로소 고개를 더기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려 애쓰던 관계에서 벗어나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진짜 인연을 선별하는 지혜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줄지 저와 함께 찬찬히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불필요한 사람으로 인해 흐려지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뢰가 더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는 소중한 연료가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그릇은 거절과 수락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나가는 길에 이것 좀 잠깐 같이 들어줄 수 있어? 라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는데 잠깐만 봐줄 수 있니? 같은 것들 말이죠.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걸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순간 상대의 얼굴에 스치는 싸늘한 표정이나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고 마음이 팍 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고작 이 작은 걸로 저런 눈치를 주나 싶어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반대로 평소엔 무뚝뚝해도 내 사소한 곤란함을 자기 일처럼 챙겨주는 사람을 보며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탁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여유로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를 보면 인간의 상호성 원칙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본능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소한 부탁을 받는 순간 그것을 도움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작은 요청에 유독 방어적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유대감보다 자신의 안위와 효율성을 평균 40% 이상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그가 보여준 짜증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빈방이 없다는 신호인 셈이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당신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관계의 부채를 지기 싫어하는 메마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심리적 패턴일 뿐이죠. 말로는 우리가 남이가 언제든 도와줄게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도 막상 내 손에 묻은 흙을 털어달라는 작은 부탁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곤 합니다. 입으로 뱉는 큰 약속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작은 배려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주 작은 일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큰 일에서는 조심하지만 작은 일에서는 방심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거창한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아주 사소한 틈새에서는 숨겨두었던 본성이 예고 없이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이제는 그 사람의 거절이나 귀찮아하는 태도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작은 신호 덕분에 그 사람의 실체를 일찍 발견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느라 정작 상처받은 내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만큼의 거리만 두면 그만입니다. 내 귀한 에너지는 나를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이들을 위해 아껴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감정을 보호하고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호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결핍을 말해줍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칭찬을 건넸다가 오히려 머쓱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동네 지인에게 오늘 입으신 옷이 참 화사하니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 싼 거야.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머리라며 쏘아붙이거나 갑자기 웬 칭찬이야? 뭐 부탁할 거 있어? 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하는 사람 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꽃 한 송이를 건넸는데 그 꽃을 받자마자 가시가 있는지부터 살피는 모습을 보면 참 힘이 빠지죠. 반면 어머, 그렇게 봐주시니 오늘 하루가 참 행복해지네요 라며 칭찬을 예쁘게 수확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내 마음까지 환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얼마나 맑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보상 민감도와 연결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심리학자 가이 윈치의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종의 심리적 위협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피실험자 중 약 70% 이상이 칭찬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먼저 느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칭찬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들춰내는 눈부신 조명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칭찬에 삐딱하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칭찬을 꼬아듣거나 무안을 주는 건 대부분 당신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마음속에 독소가 가득 차 있어서 달콤한 것이 들어와도 쓰게만 느껴지는 패턴일 뿐이죠. 칭찬해줘도 난리내라며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은 멀쩡하게 주고받아도 속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를 권력관계로 해석하곤 합니다. 내가 칭찬을 받으면 상대보다 아래에 있게 된다고 착각하거나 칭찬 뒤에 숨은 의도를 찾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이죠.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소리를 타인의 입을 빌려 듣는 것이다. 상대가 당신의 예쁜 말을 곡해해서 듣는다면 그건 당신의 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스피커가 고장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어둠 때문에 당신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굳이 더 밝은 빛을 비추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상대의 삐딱한 반응에 여러분의 고운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좋은 말을 해줬는데도 가시돋친 말이 돌아온다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혹은 아직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며시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내 따뜻한 진심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귀한 인연들에게만 나누어 주어도 충분합니다.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때로는 말보다 조용한 외면이 더 큰 진실을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모임 자리에서 갑자기 대화가 뚝 끊기는 어색한 순간 겪어보셨죠? 보통은 그 서먹함을 깨보려고 날씨가 참 좋네라며 애써 말을 붙이거나 허허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침묵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곤 하죠. 내가 무언가 물었을 때 못 들은 척 입을 꾹 다물고 창밖만 본다거나 상대가 무안해할 때까지 일부러 대답을 지연시키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식입니다. 이런 침묵은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생기는 공백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아주 차갑고도 계산된 무언의 압박인 경우가 많죠. 시니어분들의 관계에서도
이런 은근한 무시나 침묵으로 길을 꺾으려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마음속엔 당혹감을 넘어선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침묵요법 혹은 수동공격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퍼듀 대학교의 윌리엄스 박사가 진행한 사회적 배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질문이나 시선을 고의로 외면하는 침묵은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인 전대상 피질을 똑같이 자극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나를 앞에 두고 일부러 입을 닫는 행위는 상대에게 정서적인 매질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수치로 증명된 셈이죠. 특히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입을 꾹 닫고 당신을 무안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 당신이 실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인격적 결함이자 상대를 조종하려는 비겁한 패턴일 뿐이죠. 말은 멀쩡하게 예의를 차리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의 침묵으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이들은 사실 속으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끊고 있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죠.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보태야 합니다. 정말로 못된 사람은 침묵이 상대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침묵을 즐긴다는 사실을 말이죠. 상대의 고의적인 침묵은 그가 가진 내면의 옹졸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상대의 차가운 침묵에 허둥지둥 말을 보태거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며 전전긍긍하지 마셔도 됩니다.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려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대처는 똑같이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당신의 평온함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답을 구걸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정적을 깨려고 애쓰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당신의 평온한 일상으로 걸어 나오시면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침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네 번째, 입술은 거짓을 말해도 눈동자는 본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의 눈맞춤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죠. 동네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겉으로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라며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정작 눈은 차갑게 식어 있거나 대화 내내 내 어깨 너머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입꼬리는 분명 위로 올라가 있는데 눈 주위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기괴한 표정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소름이 돋고 마음이 서늘해지곤 하죠. 저 사람은 나를 반가워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안중에도 없구나 하는 직감은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 눈은 우리 뇌와 가장 가깝게 연결된 기관이라 아무리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찰나의 진심까지 완벽하게 속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뒤셴 미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쁠 때 지어지는 진짜 미소를 뜻하죠.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뒤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진정으로 즐거울 때는 입 주변 근육뿐만 아니라 눈 주변의 알륜근이 수축하며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힌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짜 미소를 지을 때는 입 근육은 의지로 조절할 수 있지만 눈 주변 근육은 의지대로 움직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상대의 눈을 0.5초만 세심하게 관찰해도 그 웃음이 비즈니스용 가짜인지 진심인지 판별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겉도는 눈빛이나 웃을 때 눈이 무표정한 사람은 지금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건 대부분 당신에게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할 마음이 없거나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방어벽을 치는 패턴일 뿐이죠. 말은 멀쩡하게 따뜻한 척해도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차갑게 고정된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목적이나 배경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왠지 정이 안 가라고 느꼈다면 그건 여러분의 직관이 그 사람의 가짜 눈빛을 정확히 포착해낸 것입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은 통역이 필요 없는 전 세계 공통의 언어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해도 그 사람의 눈빛이 당신을 향해 따스하게 머물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눈빛은 그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창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상대의 차가운 눈빛에 상처받거나 내가 눈총받을 짓을 했나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저 사람의 마음이 참 메말랐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 내 소중한 하루를 저당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향해 진심 어린 눈맞춤을 보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가에 인자 한 주름을 잡는 그런 귀한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렇게 내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세상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5번째, 물건의 가격보다 무서운 것은 그 속에 담긴 지배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혹은 자녀들 경사가 있을 때 오가는 봉투와 선물들 속에 우리는 마음을 담는다고 믿죠. 그런데 어떤 이와의 선물 교환은 주고 나서도 기분이 개운치 않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하나 얹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비싼 선물을 불쑥 내밀면서 이거 아무나 못 구하는 거야 라며 생색을 내거나 선물을 준 뒤에 은근슬쩍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았을 때 아유, 뭐 이런 걸 다 줬어?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말라며 성의를 무시하거나 받은 물건의 가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며 품평하는 사람을 보면 정이 뚝 떨어지곤 하죠. 선물을 주고받는 태도는 그 사람이 타인을 대등한 인격체로 보는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지 판가름하는 아주 예리한 잣대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략적 관대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성심리학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선물을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타인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심리적 채권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과도하게 생색을 내는 선물 제공자들은 선물을 준 직후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강도를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세밀하게 관찰하며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채감을 심어주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선물은 마음의 나눔이 아니라 상대를 내 밑에 묶어두려는 황금 사슬과 같은 것이죠. 그 사람이 선물을 주며 유독 생색을 내거나 여러분의 선물을 홀대하는 건 대부분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내면이 지독하게 이기적이거나 타인을 이겨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뒤틀린 패턴일 뿐이죠. 말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은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비싼 선물을 주면서도 거드름을 피운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며 작은 선물을 받으면서도 투덜댄다면 그것은 탐욕의 증거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제는 상대가 내미는 불편한 선물에 억지로 고마워하느라 마음 고생하지 마셔도 됩니다. 과한 생색을 내는 선물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받은 만큼만 딱 잘라 돌려줌으로써 심리적 빚을 청산해버리세요. 또한 내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귀한 것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마음과 물건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화답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흘러가게 하세요. 나를 이용하려는 호의로부터 내 공간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길입니다. 6번째, 머문 자리를 치우는 뒷모습에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보는 눈이 없을 때와 내가 대접받는 위치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공간을 대하는 태도, 특히 식당이나 카페,
혹은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꼭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휴지를 산처럼 쌓아두거나 국물이 튀고 반찬이 널브러진 식탁을 어차피 종업원이 치울 건데 뭐라며 당당하게 일어서는 사람 말이죠. 반면 어떤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빈 그릇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자기가 흘린 부스러기는 냅킨으로 쓱 닦아냅니다. 내가 머문 자리는 내가 치워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뒷모습에서는 묘한 품격이 느껴지곤 합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간을 공유했던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격의 집약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 통제 소재와 사회적 공감 능력의 결합으로 분석합니다. 환경 심리학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머문 공공장소를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수치가 일반인보다 약 35% 낮게 나타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무질서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서비스가 타인의 노동임을 인지하기보다 내가 돈을 냈으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보상 심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변 사람을 탓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즉, 식탁 위에 지저분한 흔적은 단순히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무책임한 본성이 삐져나온 흔적인 셈이죠. 그 사람이 머문 자리를 엉망으로 두고 일어서는 건 대부분 그가 바빠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충에 공감할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인격의 수준 차이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나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유난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에서도 자기 이득이 사라지는 순간 아주 냉정하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멀쩡하게 도덕과 의리를 논하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작은 무례함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지키는 사람만이 보이는 곳에서도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통찰을 전했습니다. 모든 고귀한 것은 그만큼 어렵고 드물다. 고귀함은 돈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어지럽힌 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그 사소한 행위 속에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자기 존중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문 자리가 지저분한 사람을 보며 원래 저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무질서함은 결국 언젠가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예고편과 같습니다. 타인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공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깊이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게 뒷정리를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떠난 자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진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도 한층 더 정갈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이들로부터 내 환경과 정신을 분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감의 시작입니다. 7번째,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나는 의외의 성격, 보이지 않는 곳의 정갈함.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보통 어디를 먼저 보시나요? 인자한 미소가 담긴 얼굴이나 잘 다려진 셔츠, 혹은 손목에 찬 시계 같은 곳에 시선이 머물기 마련이죠. 하지만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상대의 시선이 가장 닿지 않는 곳, 바로 발끝을 주목하곤 합니다. 값비싼 명품 구두를 신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낡았더라도 깨끗하게 닦여 있는지, 뒤축이 구겨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비 오는 날 묻은 흙탕물이 며칠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것이죠. 신발은 우리가 세상을 딛고 서는 가장 낮은 곳이자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무의식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장소입니다. 겉옷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신경 써서 고르지만 신발의 청결 상태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의 모임에서도 겉은 화려한데 신발은 엉망인 사람과 소박한 옷차림에도 신발만큼은 늘 정갈하게 관리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삶 전체의 격차로 드러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신발은
그 사람의 자기관리 능력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매우 정교한 단서입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연구팀이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낯선 이들의 신발 사진만 보여주고 그 주인의 성격을 유추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신발만 보고도 주인의 나이, 소득 수준,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을 90%에 가까운 확률로 맞췄습니다. 특히 신발이 잘 관리되고 깨끗한 사람일수록 심리학적 5대 성격 특성 중 성실성과 정서적 개방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발의 뒤축을 꺾어 신거나 오염을 방치하는 사람들은 충동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편의를 극단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적 결과도 존재합니다. 즉, 신발의 상태는 그 사람이 삶의 세부적인 영역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과학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 사람이 신발을 험하게 다루거나 지저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대부분 바빠서가 아니라 삶의 기초적인 질서를 세우는데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패턴입니다. 말로는 나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성실함이 내 좌우명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라도 정작 자신의 발끝조차 돌보지 못한다면 그 말의 무게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방치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타인과의 신뢰도 쉽게 방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낡은 운동화라도 늘 깨끗하게 빨아 신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확고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자격도 없다. 자신을 대접하는 방식이 곧 타인을 대접하는 방식의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신발에 대입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신의 발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 도구인 신발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과연 타인의 마음과 인격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낮은 곳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힘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단단하고 맑은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증명서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판단할 때 화려한 겉모습이나 유창한 언변에 속아 마음을 다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그 사람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그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삶의 작은 부분들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신발이 엉망인 채로 타인의 배려만 바라는 사람에게는 굳이 깊은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만의 정갈한 질서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머물 때 여러분의 삶도 함께 단단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나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선을 긋고 나 또한 나의 가장 낮은 곳부터 정성껏 돌보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대하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이자 내 감정을 보호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보다 평온한 일상의 아주 작은 틈새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결코 바꿀 수 없다. 성격이 변했다고 믿는 것은 그저 상황이 바뀌어 본성이 잠시 숨어 있을 뿐이다. 이 서늘한 통찰은 우리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는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안경을 선물합니다. 7가지 신호를 통해 확인한 타인의 모습들은 결국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며 앞으로 당신에게 보여줄 행동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길 기대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속고 더 많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나의 기준에서 기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그러겠지라는 믿음이 배신당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사소한 부탁을 외면하고 칭찬을 삐딱하게 받고 머문 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들에게서 진정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서로를 뜯어고치려 애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을 이해하고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본성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을 억지로 견디며 나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 마세요.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좋은 사람은 곁에 두어 꽃을 피우고 나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마음의 울타리 밖으로 조용히 밀어내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남은 생을 정갈하고 평온하게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 몇 명을 깊이 있게 남겨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가짜 미소와 계산적인 친절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정갈하게 가꾸고 타인의 작은 수고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남의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참 길었죠. 혹시라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사람을 너무 가려 사귀나? 하는 자책이 드신다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느낀 그 싸한 직감과 불편한 기분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으니까요. 이제는 그 신호를 믿고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대접해 주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귀한 휴식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무례한 인연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귀한 인연들도 그 빛을 보고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당신의 친절은 아무에게나 낭비되어선 안 될 귀한 보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기보다 내 발끝을 먼저 살피고 내 마음의 공간을 먼저 정리하는 평온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지만 나 자신과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관계의 짐을 벗어던지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 밤은 편안한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